변방이 아닌 정치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삭배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근택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주초에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 과거의 일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 다이내믹 코리아에서 뭐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데일리 편성을 하든가. 그러면 또 요 정도 깊이가 나올까라는 깊이보다는 넓이로 승부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예. 김추일 변호사님 방송 욕심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사실 줄이고 있습니다. 데일리가 되면 제가 피곤해서 저는 이틀만 하는 걸로. 네. 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국 후보자 상황에서 사퇴를 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또 식약처장 세 개 자리에 대한 인선이 있었습니다. 모두 여성인데요. 사실 그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또 외신 기자의 여성 비중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내각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게 좀 반영이 된 건가 뭐 이런 의견이 있다 보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이 순발력 보통 아니다. 진짜 잘한 거다. 뭐 이렇게까지 칭찬을 했더라고요. 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저 돌변? 아부? 이거에 상당히 좀 놀란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워낙 그 정치 구단으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작년 9월에 이미 국정원 국회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저는 새 대통령에게 뭐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뭐 미리 하셔가지고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닌데 저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변신 그리고 생각의 바뀜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난 24일 날 국회의장단 면담을 하면서 내가 정치를 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번에 많은 것을 느꼈다. 제가 좀 많이 부족했다. 시야가 좁았다. 그래서 더 크게 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거기서부터 힌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 이렇게 여성뿐만이 아니라 지역과 뭐 연령 이런 쪽에서도 좀 폭넓은 통합형 뭐 국무위원 이런 식의 장관 임명 이런 식의 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30대 뭐 내각의 최소 뭐 3명 이 얘기를 했었다가 그렇죠. 그건 사실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서 또 비판이 있었거든요. 김준우 변호사님? 지난주에 한미 정상회담 뉴스 끝나면 이거 발표될 거라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역시 너무 수가 보인다. 너무 뻔히 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박지원 원장님의 순발력이 보통이 아니다. 진짜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안 듣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이거는 굳이 얘기하기 전에 좀 먼저 생각해서 그걸 배려해가지고 인사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비판이 있었을 때 이 새로운 멤버들은 완전히 예를 들어 안철수계에 좀 인사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여성을 좀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의미에서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선 추가 인선을 할 거라고 예상은 됐었고요. 다만 이제 김승희 전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조금 논란도 있고 어쨌든 상대적으로 좀 나이도 조금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거는 이제 마저 좀 정쟁의 대상이 되긴 할 텐데 지방선거 덕분에 좀 묻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사실 지금 얘기해 주신 김승희 전 의원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이 됐는데 어제 이제 또 MBC 보도에 따르면 그 갭 투자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시에는 당시에 이제 그 특공이라 그랬잖아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거의 억지로 이제 세종을 만들면서 내려 보내니까 특별 공급을 통해서 아파트에 거의 뭐 영순위로 받을 수 있게. 그런데 본인 명의와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하나씩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공으로 또 지금 뭐 현재 시가는 한 7억 5천만 원 정도에 거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를 또 특공으로 분양을 받은 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현 변호사님 하실 말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현재 시세가 아니라 중간에 팔았대요. 그래요? 팔아가지고 시세를 뭐 한 1억 얼마 정도 남겼다는데 좀 그렇죠. 왜냐하면 목동에도 한 채, 일산에도 한 채 있었는데 원래 특공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 세종시에 내려가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다른 일반인들은 분양을 못 받는 거니까. 그때 당시 뭐 13대 1인가 뭐 경쟁률이 일반 분양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받아서 거기 또 들어가지도 않으셨어요. 세를 줬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청장 그만두니까 뭐 못 들어가게 했으니까 팔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집이 없는 분도 아니고 예. 두 채나 있는데 가서 받았으니까. 근데 그거 발언도 있는데 이분이 또 지난번에 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얘기해서 뭐 기억 상실이랑 건망증이죠. 건망증이 치매 초기 증상이다 이러면서 뭐 주치의가 보건복지부에서 잘 좀 챙겨야 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뭐 그때도 그렇게 변명했죠. 내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다. 예. 근데 누가 봐도 지칭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얘기였는데 그때도 사과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 국회 윤리도 제소됐었고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마 이제 공천에서 배제됐었거든요. 예. 이분이 아마 약사 출신이고 비례대표로 들어왔는데 보통 그런 분들이 지역에 가서 활동했을 때 공천 배제까지는 안 시키는데 이제 공천에 배제됐던 건데 이분을 다시 뭐 전문가다 여성이다 이래서 임명한 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 천하람 변호사님 얘기까지 듣고 이제 슬슬 넘어가도록 하죠. 우선 저도 좀 총론적으로 대통령이 본인의 부족함을 뭐랄까요 굉장히 좀 소탈한 말투로 인정하는 것 자체는 뭐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대통령이 뭐 여성 얘기했다고 해서 또 확 갑자기 여성 비율 늘리고 이런 게 좀 너무 옛날 스타일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다른 분으로 이미 거의 내정이 돼 있고 뭐 결재까지 됐는데 갑자기 바꿨다라는 보도까지 있거든요. 예. 제가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또 부실 검증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 사실 2기 내각에서 반영해도 되는데 급하게 또 막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일단 좀 되고 또 한 가지는 결과적으로 이번 세 분을 여성으로 하면서 내각의 여성 비중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거의 똑같아졌답니다. 한 28% 정도로. 그럴 거면 진작 이렇게 하든가 왜 욕은 다 먹어놓고 지금 약간 그런 시야가 좁으셨대잖아요. 아 그래요? 아 하긴 뭐 그래요? 이제 뭐. 넓게 본대요. 송영길 대표님은 시야가 되게 넓더라고요. 노루곽수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지금 정치적 스탠스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뭐 어쨌거나 이제 그렇고 김승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세종시 특공은 아마 저도 잘 확인을 못 해봤는데 초기에는 특공 요건이 굉장히 널널했어요. 그랬겠죠. 예. 그래서 뭐 요건에는 큰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제 추측이고요. 두 번째는 기억상실 건망증 이런 얘기는 저는 특히 우리가 정치권에서 뭐 치매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니까 만약에 뭐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저는 청문회 가지고 사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장 교수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그렇게 사과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 표현. 그래요. 예, 오늘 뭐 새로운 내각의 그 또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마중물 토크를 해봤고요. 빨리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또 지방선거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월 1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죠.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 개표 방송에 선택 2022 저희 정치인사가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이로 예. 만세. 사실 대선 때는 3월 9일이었는데 우리가 이 밤 넘어가니까 네. 정말 추워가지고 추웠어요. 예 다들 뭐 그냥 입에 허리가 그냥 네. 그 정도로 추웠는데 핫팩 많이 붙였었죠. 아마 이번에는 좀 더위와의 싸움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정치인사 가족분들의 많은 응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에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을 하고요. 라디오도 개표 방송을 합니다.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MBC 라디오 개표 방송이 있는데요. 정치인사가 출연하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9시부터 12시까지 또 지난 대선처럼 텔레비전과 콜라보로 진행이 되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공부 많이들 하고 계시죠? 아니, 작가님이 연락 오셨는데 두렵더라고요. 예. 왜냐면 보통 자료를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이메일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대용량 메일이 갈 거랍니다. 와, 그래가지고 이거 공부 엄청 많이 해야 되겠구나.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뭐 이게 또 각자 서로 잘 아시는 분야들이 있으니까 저는 뭐 또 이 네 분만 믿고 편안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뭐 저희 당 공천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또 공천관리위원 아니었겠습니까? 전국 각지 후보들을 또 꿰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대체로 제가 알고 있는 게 저희 당 후보의 흠결 이런 걸 알고 싶고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공천관리위원이니까. 어쨌거나 국민 여러분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사실 이제 그 여론조사 공표가 가능한 기간이 이미 지났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상파 방송 3사가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요. 역시 이제 정당 지지도가 앞서면 후보 지지율도 우세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딱 두 지역이 그렇지 않은 걸로 지금 나왔어요. 물론 이제 오차범위 안도 있습니다만 제주와 대전이었습니다. 제주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후보 지지율은 민주당의 오영훈 후보가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를 앞서고 대전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았는데 이 후보 지지율은 민주당의 허태종 후보와 국민의힘 이장후 후보가 정말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장우 후보입니다. 이장우 후보 예 정정하겠습니다. 허일 후니까요. 예. 이걸 이렇게 예. 어떻게 좀 보세요. 인물 대결 구도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게 참 묘합니다. 제주도 얘기니까 제가 먼저 예. 제 아무래도 고향이니까. 그러니까 제주도가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 지지가 그렇게 높게 나왔는데 예. 최근에 이제 아마 제2공항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영향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2공항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그렇죠. 팽팽한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 지금 여당 후보 허양진 후보나 아니면 이제 원희룡 도지사도 있을 때부터 계속 추진하겠다 그 의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가면서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예. 이게 있어서 아마 국민의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허양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치에 잘 안 날려진 분이에요. 네, 제주도 총장 하시다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하고 좀 가까우신 분이긴 한데 아마 정치 출마는 처음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 몰라요, 사람들이. 네. 기본적으로 지역의 도지사나 뭐 이런 분들은 그래도 뭐 좀 이름도 알고 저분이 뭐 하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대학 총장이라 그래도 대학생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자격증도 몰라요. 자기 지도교수 정도는 알지. 그래서 이름이 잘 안 날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 잘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오영훈 인지도가 조금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영훈 의원 같은 경우 거기서 뭐 제주대 학생회장도 했지만 도의원도 두세 번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2번 하면서 이미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물 경쟁력 면에서 많이 밀린다. 아마 우리 제주대 장성철 그 분이 나왔으면 아마 더 나왔을지도 몰라요. 장 교수님이 나왔으면 차라리 더 아니 다른 장성철이 있어요. 그 장성철. 그 저희가 또 한번 저희 단톡방에서 공유를 했던 그분은 사진이 있어요. 출마를 여러 번 하셔가지고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분보다 이름이 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 제주도는 이제 제2공항 그 반대 운동 열심히 한 시민 후보가 무소속으로 박찬식 후보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이제 풀뿌리 운동을 기반으로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분도 지금 한 5%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 뭐 진보 제3 후보가 좀 더 득표율, 지지율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또 격차가 적은 부분도 또 있긴 한 거예요. 그건 뭐 오영훈 후보한테 약간 악재라고 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충청 쪽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가지면서 또 민주당에서는 자꾸 왜 이쪽 가시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선거 중립이 의심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근데 뭐 이거는 문제 제기를 하기에는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들 보십니까? 선거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일상적인 국정 운영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뭐 예를 들면 각 지역의 후보들과 같이 뭔가 행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 개입이라 보기에는 좀 무리가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종이라는 곳이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민주당 쪽의 지지세가 조금 더 높았던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박근혜 정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한 이후에 한 번도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박빙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일 관심이 가는 지역이 세종이에요. 세종. 네. 근데 저는 이게 물론 뭐 세종에서 중매회 하겠다 공약도 내세우는데 하필이면 사전 투표하는 날 많고 많은 날 중에 그동안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당선인 시절에도 뭐 전국 광역 7군데를 쭉 후보들하고 다니면서 했잖아요. 공약 꼭 지키겠습니다. 옆에 바로 후보들 이렇게 딱 바로 서고 공무원들 와서 브리핑하고 누가 봐도 뭐 선거운동 하는 걸 보이거든요. 당선이니까 뭐 공무원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한 열흘 정도 남기고 그때 가서 했으면은 공약이니까 잘 이행했구나 할 거 아니에요. 사전 투표하는 날 하필이면 또 세종에 가가지고 한다는 건 제가 봐도 누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또 오얏나무 안에서 그렇죠, 이렇게 갓을 고쳐매는 약간 그런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실질적으로? 되죠. 그래서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면 도움이 되죠. 근데 저는 그 지금 충북은 조금 더 격차가 있는 것 같고 충남, 대전, 세종 뭐 여기가 조금 더 박빙이잖아요. 근데 대선 때도 대선 때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요. 근데 지금 뭐
제가 맨날 맞는 게 아니고 저도 많이 틀리는데 지금 사전 투표율이 엄청 낮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다 보면 아무래도 집권 여당한테 좀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실제 대선 때 나타났던 민심에 비해서 조금 더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뭐 계속 저는 지난번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면 충청의 아들 이런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아들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면 뭐 연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후보 시절과 대통령이 된 이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표현들은 좀 자제하는 게 적절치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첫 충청 정권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이제 충청권 후보들은 이제 대통령 세일즈 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이제는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당연히 뭐 그리고 사실 충청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충청의 손자 정도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충청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뭐 팩트도 사실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근데 세종에서 국무회의 한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거는 저는 약간 스탠스 잘못 잡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칭찬해 줬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래 세종을 더 강조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했는데 세종 앞으로는 뭐 세종에서 더 자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무실도 용산으로 옮길 게 아니고 메인 집무실을 아예 그냥 세종으로 옮겨버렸어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조금 더 충청 표심을 생각한다면 더 치고 나왔어야 되는데 좀 더 쿨한 모습 보여주면서 네, 이거를 약간 이제 애매하게 비판하는 스탠스로 간 거는 저는 민주당이 좀 잘못 실책 아닌가?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이곳은 워낙 이제 또 접전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좀 지켜볼 그런 곳들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대전, 제주 그리고 또 세종 이쪽까지 아마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개표 방송 보시면서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역을 살짝 넘어가 볼까요? 이 낙동강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는 민주당이 좀 우세한 지역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이 경상권에서 민주당이 좀 우세한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귀중한 지역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입장 바꿔놓고 제가 이렇다고 하면은 정말 피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PK 공약이 지금 국민의힘이 뭐 호남의 뭐 서진 정책 이런 얘기 하지만 한 20년 더 앞서서 사실은 풀뿌리도 굉장히 노력 많이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PK에서 여러 이제 PK 출신 민주당 대통령까지 배출하면서 민심을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돌리는데 성공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사실상 민주당이 석권을 한 지역들인데 이 20년 내지 30년간의 노력을 사실은 오고돈 시장이 다 그냥 말아먹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민주당에서 PK에 활동하는 인사들 얘기 제가 들어봐도 너무 원통하다. 이걸 돌리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냐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입장을 바꿔서 저도 한 20년 30년 해서 막 호남을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어렵사리 당선시켜 놓은 전남도지사가 막 그랬다 생각하면 너무 참 아쉬울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부울경의 민주당의 단체장들이 다 구설수에 올라 있거나 아니면은 법적인 문제가 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경남의 김경수 전 도지사 그리고 울산의 송초로 현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거 보면 참 민주당이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땅을 치고 원통할 것 같아요. 그동안 공략해왔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또 대선 끝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주요 국민의힘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쪽에 보면 사실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부울경 쪽 PK를 굉장히 이제 공약을 열심히 한 건 사실인데 전반적으로 뭐 축구팀 볼 때는 뭐 뎁스라고도 하고 스쿼드 그러니까 이제 주전급 몇 명은 좀 역량이 있는데 그 뒤는 사실 그렇게 두터운 인적인 뭐랄까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뎁스가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그 지난 대선을 기준으로 경남을 보시면 이제 40% 넘게 나온 데가 이제 김해, 거제, 양산 정도입니다. 창원은 좀 다른데 왜냐하면 마산이 좀 안 나와요 민주당이. 마창진이 다 통합을 해가지고. 그렇죠. 창원이나 진해도 좀 나오는데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고, 근데 이제 경남 서부권은 원래 좀 힘듭니다. 합천 이런 데는 제일 적게 나와요. 합천은 뭐 여러 보수 정치인들도 많이 배출해서 20% 초반이나 경남 서부는 30 초반이나 20 후반이 많고 이제 그 동쪽으로 올수록 그
부산보다 약간 옆에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들이 이제 35에서 40 정도가 나오는데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50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새로운 인물들이 좀 수혈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부족한 거죠 지금. 네. 좋습니다. 그러면 빨리 우리 광고 듣고 와서 현 변호사님의 이야기도 계속 들어볼게요. 네, 정치자입니다. 김준호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 김해 거제 양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양산이라는 지역이 지금 아무래도 좀 더 주목을 하게 된 것이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양산으로 내려가셨어요. 네. 그죠? 예, 그렇게 되면서 사전 투표를 또 김정숙 여사와 함께 하는 그런 장면도 찍혔는데. 네. 민주당의 김일권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나동현 후보가 맞붙습니다. 벌써 4번째 맞붙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쨌든 전 대통령이 귀향을 했으니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 이것 때문에 또 관심이 좀 집중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관심은 많은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차이는 많아요. 예. 네, 왜냐하면 이게 뭐 물론 뭐 지역적인 정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마 이번 선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퇴임한 대통령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임기 초기도 하고 정당 지지율 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어서 제가 보기엔 뭐 그걸로 역전시킬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격차는 모르겠습니다. 격차는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승패를 바꿀 정도는 되겠냐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김일권 후보에 대해서 경찰이 검찰이 또 송치를 했어요. 예. 부동산 뭐 실명제법 위반으로 해서 그래서 상당히 이중고, 삼중고 어려움이 좀 부과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이번 주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있었죠. 네. 당연히 이제 민주당 인사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퇴임하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왔어요. 예. 그런데 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이 거의 처음이었죠. 예. 네. 대거 참석을 해서 상당히 화제가 좀 됐었는데 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라든지 어쨌든 이 노무현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들은 다 이제 부산 연고로 네. 활동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부산은 지금 현재 기초단체장 16명 가운데 11명이 민주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난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지역인데 아무래도 조금 지금 분위기가 전 같지는 않죠. 아무래도. 당연하죠. 지금 뭐 부산에 선거 뛰는 분들은 지금 11개 있는 중에 과연 몇 개나 지킬 수 있느냐 이러다 뭐 혹시 뭐 전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근데 아마 그래도 이제 현직에 있는 분들이 좀 있고 몇몇 분들은 보니까 저도 구체적인 뭐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좀 성과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현직 프레임이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 강서구청장 부산에 그리고 이제 김해시장 같은 경우는 좀 민주당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게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논란이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지역이 사실 PK거든요. 저도 이제 그냥 저도 예전에 부산에 잠시 살았었어서 물어봤더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그거 왜 위에서 자꾸 싸우노? 막 약간 그런 게 또 있고 말씀하신 지금 이제 집권 초기인데다가 민주당 내홍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사실 PK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에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이 막바지에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뭐 전국입니다. 전국 어디나. 아무래도 이제 전체 판세 자체와 특히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후보 개개인들 다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게다가 특히 이제 뭐 시의원, 구의원 뭐 이런 분들의 면면을 다 알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당 지지율을 좀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선거를 예측할 때 3대 지표가 있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후보들 간의 경쟁력 여론조사 그리고 정당 여론조사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이런 걸 다 보면 지금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국민의힘에 유리한 수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물 경쟁에서 박빙으로 나오는 지역은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우리 또 설레발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설레발 될 수 있죠. 근데 현재 7% 이긴다 이런 소리 했다가 지금. 아니 현재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해석을 안 할 근거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또 그때는 또 대선 때는 민주당이 다 결속해가지고 막판에
결집을 해서 자 이재명 후보 밀어보자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도부가 상당히 좀 갈등과 혼란에 쌓여 있잖아요. 예. 그에 대한 또 지지층의 분열 현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좀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당이나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극복하려는 이제 인물의 경쟁력이 되려면 이게 조금 유명하신 분들이어야 돼요. 누구든지 알만한. 그렇죠. 광역자치단체장 정도는 이제 지역에서 아는데 기초단체장, 구청장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도는 알지만 지역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물 경쟁력으로 돌파하려면 굉장히 유명하거나 뭔가 굉장히 뭐 어쨌든 공약이라든지 실천적으로 뭔가 알려진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대선과 비교하셨지만 대선 때는 뭐 2분, 3분 갖고 싸우는 거니까 뭐 그렇죠. 고민이 필요 없는데 오늘도 저도 하고 왔지만 8장 정도 찍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대부분 광역단체장 정도는 이렇게 알고 그다음에 우리 저 교육감은 이제 당 없으니까 그렇죠. 이름 이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거의 이제 정당 모르죠. 보고 찍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정당 지지율 극복하기가 쉽지 않죠. 이름을 따로 알리기가 혼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것이 인물로 타개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흔히 공중전, 지상전 얘기를 많이 그간 해왔는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지상전이 되는데 오히려 구의원이나 시의원 후보 이런 분들은 이게 참 공중전을 하기도 애매하고 지상전을 하기에도 또 애매한. 공중전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언론에 나오질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바닥을 다지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워낙 힘든 상황인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원로들까지 일단 나섰어요. 뭐 국정 균형 호소단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뭐 노력인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나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잊힌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제 본인이 하도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있나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냥 어쨌든 스스로 나는 뭐 정치에 관여 안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려울 때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려울 때마다 또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퇴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렇게 계속 천명을 와서 본인 스스로 아마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별로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분이 원래 뭐 정치에 인입하게 된 계기도 아시겠지만 본인이 뭔가 막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서 정치에 나오신 분은 아니거든요. 약간 불려나온 측면이 있어서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 뭐 다시 불려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 판세상 민주당이 조금 수세다 보니까 민주당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제 이러다가 접전 지역 특히 이제 아무래도 뭐 가장 크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은 역시 이제 경기지사가 될 것 같은데 인천 쪽도 좀 그렇고요. 보궐선거 결과도 여러 가지로 조금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들은 어떤 지점들이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거는 경기지사 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뭐 마치 오늘 분위기도 뭐 다 이긴 것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경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음 놓을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사실 대선에서도 격차가 꽤 있었던 지역이고 지금 뭐 현역 지자체장 뭐 그 경기도의원 할 거 없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다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90% 이상. 그렇죠. 그래서 막판에 조직력 같은 게 동원될 위험성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경기지사를 놓치고 충청권에서 예컨대 한두 군데 진다. 하나 지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한 2개 진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 당으로서도 약간 뭐 그다지 해피한 결과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역시 경기지사를 제일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초미의 관심 그리고 또 인천 계양을 그 보궐선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변도 좀 기대하는 것 같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오만하고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거 전이든 선거 후든 그 결과를 놓고도 좀 겸손하고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지. 야, 우리가 이겼으니까 와 대통령 선거도 이겼고 지방선거 이겼으니까 야 우리 세상이다. 뭐 이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러한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 얘기까지 하면은 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법무부 얘기 좀 해볼까요? 이제 우리가 계속 지방선거 얘기를 제법 오래 했으니까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을 설치하는 문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청와대에서 했었죠. 네. 예, 청와대에서 했었던 작업을 법무부로 이관을 하겠다 해서 이 여야가 논쟁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미국 방식이라고 일단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미국에서 이렇게 하냐 또 그건 아니다 뭐 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조금 헷갈리는 지점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일단 김준우 변호사님 네. 만약에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게 누구한테 문제냐가 예, 예.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럼 일단 우려되는 바는 원론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걸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왜냐하면 부처에서 올라오는 것이 당정청 회의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정과 청도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오는 걸 그냥 다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 청에서 뭔가 이 부분과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해서 부처에 대한 장악력이나 이런 거를 가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에 대한 인사권이나 핵심적인 부분들 일부분을 청와대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청와대가 너무 비대화된다. 그러니까 이걸 좀 나누어야 된다라고 예. 하는 차원에서 행정부로 내리겠다. 뭐 일정 부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법령에 따라 보면 사실은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인사혁신처. 네, 인사혁신처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다시 인사혁신처의 업무를 법무부에 위탁한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꼼수로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청와대에서 분권화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그걸 법무부에 줘야 되는 필연적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 청와대는 없으니까. 네, 대통령실 용화대에서 예. 이렇게 보냈는데 그거를 왜 법무부로 보내냐는 거죠. 법무부로 보내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좀 정무적 해석을 해보면 예. 이게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집단의 파워가 강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죠? 예를 들면 그 이제 천하람 변호사가 이제 원래 뭐 검증 대상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모르게 이제 순천에 뭐 이렇게 논밭을 좀 사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청와대 인사 검증을 하다 보면 이거 천변이 문제를 일으켰네라고 해도 그래서 이제 부적격이라고 내부에서 검증을 탈락시키지만 이게 어디 새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이거를 법무부에서 하고 있으면 검사 4명이 들여다봐요. 아니 위장전입이네 기소해야겠는 걸 이 정보가 쭉 도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들이 가질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더 늘어나면서 그렇겠네요. 검사가 가질 수 있는 파워도 더 세지는 거죠. 검사분들이 뭐 누구 편 물론 이제 부정부패가 있으면 누군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검찰에 더 많은 정보를 주고 결국 검찰의 힘이 더 세지는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라는 점이 특이한 거죠.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께서 법무부에 이런저런 권한을 주고 검사의 권한을 높여서 최소한 행정부 사이에서 기재부의 비근한 파워를 가진 법무부 그리고 사법부의 법원에 비근하는 독립성을 가진 검찰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말씀이 길게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검찰의 정보량이 늘어나면서 검찰 쪽에서 인사 검증이라는 이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건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들렸고요. 김준우 변호사님 정보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 게 용화대라고 부른 사람 없습니다. 요새는 기자들이 용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니 좀 스탠스가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큰일 난 것 같아. 지금 남동생까지 하고 그래.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우선 말씀을 드리면 검사들의 힘이 더 세진다. 글쎄요, 이게 뭐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디에다가 검증을 맡기든지 검사들은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자 비교 대상은 이렇게 설정해 보죠. 과거 저희가 많이 했던 것처럼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을 임명한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뭐 검사 출신의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또 팀을 만든다. 그래도 결국 그 정보라는 것은 검사들 사이에서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 설계한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로 보낸다라고 하면 뭐 처장의 힘이 좀 더 세지는 면은 있겠지만 거기도 또 법무부의 그 검사들이 당연히 참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검사들의 정보량 관련해서는 크게 차이가 나겠느냐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저는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통령실에 하는 것보다는 밖으로 빼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에서 하면은 이게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를 아예 알 수가 없어요. 국정감사에서도 제대로 밝혀지지를 않고 그 감사원의 감사 대상도 아닙니다. 예. 근데 법무부에서 이 검증 실무 작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고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투명성과 공개성, 뭐 전문성도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그 김준호 변호사님 얘기를 좀 잘라서 봐야 되는 게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것 자체는 찬성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걸 왜 굳이 법무부로 주냐에서 이제 좀 논쟁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게다가 또 법무부 장관이 하필이면 또 한동훈 장관이네. 이게 굉장히 다층적인 논의라서 제도로만 놓고 보면 이게 뭐 한동훈 장관 이름 가리고 보고 제도로만 놓고 보면 저는 나름대로 진일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뭐 일단 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 분의 의견을 제가 좀 듣고 지금 말씀해 주신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조금 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 현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식이라 그러는데 미국은 알다시피 이제 FBI가 법무부 소속이긴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검찰과 같은 조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FBI는 FBI대로 그냥 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검찰의 법무부의 지휘를 받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검찰과 미국 검찰이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연방 정부를 대신하는 뭐 법적 대리인 이 정도 의미예요.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법적인 일은 다 맞지만 수사를 직접 지휘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뭐 일부는 있지만 실제로 수사를 지휘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기소를 담당하는 정도, 연방 정부를 대신해서 이 정도. 그러니까 보통 법무부 장관도 그냥 뭐 연방 정부의 변호인 이 정도로 칭하거든요. 우리나라랑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금은 이제 법무부를 다 지배하고 있죠. 오히려 뭐 외청이라 그러지만 사실상 이제 검찰에 지배하고 있는 법무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진우 변호사 말씀처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마치 좀 좁게 해석해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만 해당되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인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다 인사 자료를 우리가 다 내잖아요. 그렇죠. 민감한 거 다 내거든요. 재산 관계 뭐 이런 문제 다 낸단 말이에요. 뭐 주민등록 관계나. 근데 이게 언론에 막 나오고 이러다 보면 이제 범죄 혐의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건 이제 칸막이 치면 된다. 정보 공유 안 하면 된다 그런데 그 담당하는 사람이 검사란 말이에요. 검사들이 볼 거 아니에요. 네 명이나 있으면. 근데 검사들이 이거를 딱 보니까 혐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나 몰라 이거 봤는데 안 본 척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검사 그 의무에 안 맞아요. 잘.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 검사들을 보내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검사라는 직책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수사 담당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판 담당하는 분도 공판을 하다 보니까 혐의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수사 담당이 아니니까 이거 모른 체 할래?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검사란 직업 자체가 그런 의무가 있어요. 범죄 혐의가 나면은 소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사 담당하는 분들은 굉장히 뭐 예를 들어 재산 관계 뭐 남 모르는 관계를 다 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0가지 정도 다 써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낼 때 검사한테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직전에 수사하던 분이고 앞으로도 수사도 할 수 있는 분이고 지금도 검사고 갖다 내면서 이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문제가 되면 나를 내가 낸 자료 자체가 그렇죠. 이거는 내가 낸 될 수 자료 있는 자체가 이게 수사의 자료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불리한 거죠. 자료를.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언론에 막 알려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시민단체가 고발하면 그때야 수사가 개시되고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을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더 문제는 또 대법관이라든지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도 보동부장이나 이제 고등부장 이런 분들은 이제 재판도 직접 하거든요. 이런 분들도 대법관이나 헌재재판소장이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요. 근데 저기 딱 보니까 이제 검찰에 딱 재판을 받고 있어. 나 이제 승진 이제 대법관 될 수도 있는데 인사자료 다 갖다 줬어요. 근데 아주 민감한 사건이 들어왔어. 재판 중이야. 눈치 안 보겠어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그다음에 실제로 어쨌든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이걸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장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무적인 쪽에서 좀 접근을 해볼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신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밑에 인사 검증을 준다? 이것은 상당히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권력이 집중되면 남용될 수밖에 없고 남용되면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각부 장관들 또 장관들이 추천하는 사람들 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는 인사검증 기획단에서
다 검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 장관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회부총리로서 법무부를 또 밑에 두고 있는데 그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총리를 또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해가지고 임명을 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너무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이 돼서 많은 쪽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청와대에 지금 대략 6개의 비서관, 핵심 비서관들이 다 검찰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적인 인연이 좀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검찰의 인사검증단에 있는 사람들하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사적 인연을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면 권력이 사유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들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체에게 독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사검증은 항상 부족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나오기 마련이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 인사검증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요. 새로운 의혹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 인사검증 누가 했어? 결국 한동훈 장관이 한 게 되겠죠. 책임이. 그럼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누가 임명했고 그 밑에다가 이런 구조화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인사검증의 부실화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화살이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아까 얘기 들었지만 한동훈 장관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보더라도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예산을 통해서 넘버원 부처는 기재부. 그러면 인사를 통해서 넘버원은 아니더라도 넘버2 부처는 이제 법무부. 이렇게 하고 싶은 애정의 발로 아닌가. 근데 이게 좀 부적절한 애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게 뭔데 일단은 논쟁 중입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이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안 갈 수 있는 겁니까? 윤핵관 출신 장제원 의원께서도 이거 좀 우려의 목소리를 하시고 계시던데. 장제원 의원께서 그 당선인 비서실장을 하시더니 굉장히 뭔가 이렇게 사려 깊어지셨어요. 뭐 원래도 사려 깊으신 분이겠지만은. 알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좀 권성동 의원도 지금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관련해서 이렇게 이견을 제시하고 장제원 의원은 이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뭔가 검수완박 이후에 밀려난 전 윤핵관들의 어떤 견제하는 여당문에 밀린 한시들에 밀린 전 윤핵관들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하수인 거수기가 아니라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당이. 자 오늘 뭐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규 방송은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찾아오지만 그 전에 앞서서 지방선거가 있는 6월 1일 수요일 개표 방송에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텔레비전은 4시부터고요. 라디오 개표 방송은 5시부터 선택 2022 우리 정치인싸 멤버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우리 수요일 날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